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 4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재력가인 박 회장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지은 특별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70대인 박 회장 부부가, 2층에는 32살의 막내 아들 민석과 그의 아내 서연이, 3층에는 36살의 둘째 아들 준호와 아내 유진이, 그리고 4층에는 41살의 첫째 딸 미선과 남편 태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명절이면 이동할 필요도 없이 각 층을 오가며 온 가족이 모였고, 주말이면 1층 마당에서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곤 했습니다. 정말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층에 사는 미선의 남편 태우는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그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대는 차가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우는 3층에 사는 유진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하던 중이었는데요. 유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태훈이 도와주면서 둘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29살로 준호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 역시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회사의 중견 간부였지만 승진 욕심에 눈이 멀어 집안일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유진은 넓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태훈과 유진은 처음엔 가벼운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계단에서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태훈의 제안에 유진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3층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둘 사이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만남은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매일로 바뀌어 갔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나면 태우는 재택 근무를 핑계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의 만남은 위험했습니다. 1층의 시어머니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2층의 서연도 가끔 3층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밤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인터넷으로 비상용 완강기를 구입했습니다. 화재 시 사용하는 안전장치라는 명목으로 설치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미선이 잠든 것을 확인한 태우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완강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타고 한층 아래인 3층 베란다로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밤 10시면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겐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훈이 베란다로 들어오면 유진은 거실 불을 끄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아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그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처음으로 선을 넘은 건 완강기를 설치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안았고 그날 밤부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이라는 것, 태훈은 유진의 형부이고 유진은 태훈의 처제라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기가 둘 사이의 열정을 더욱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4층 베란다에서 완강기 줄이 내려왔습니다. 태우는 능숙하게 줄을 타고 3층으로 내려갔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나면 다시 완강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이 석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2층에 사는 막내 며느리 서연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자주 깼는데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층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그 소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밤 11시쯤에 들리는 긁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 민석에게 말했지만 민석은 바람 소리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몰래 작은 CCTV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 좁은 골목이 보이는 2층 창문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골목은 건물 측면과 옆집 담벼락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평소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이틀 후 서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경 4층 베란다에서 완강기 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남자는 3층 베란다에 도착하자 안으로 들어갔고 곧 3층의 불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밤중에 완강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간단 말인가요? 그녀는 며칠 동안 더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다가 간간히 부스럭 소리가 들리고 다시 1~2시간 후 그 남자는 다시 완강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카메라 화질을 높여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거리가 멀고 밤이라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격과 움직임으로 볼 때 4층에 사는 매형 태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태훈이 왜 밤마다 3층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3층에는 둘째 오빠 준호와 올케 언니 유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 끔찍한 추측이 스쳤습니다. 설마 태훈 매형과 유진 언니가 같은 집안 사람끼리 그런 일을? 처음엔 자신의 상상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더 관찰한 결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남편 민석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석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영상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잠깐 오빠.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더 잡아야 해요. 둘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밤 10시 50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건물 뒤편 골목에 숨어서 4층 베란다를 주시했습니다. 밤 11시 즈음 예상대로 4층 베란다 문이 열리고 완강기 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이 태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훈은 능숙한 동작으로 줄을 타고 3층 베란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유진이 베란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고 곧 불이 꺼졌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개자식들이. 그는 당장 올라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서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안 돼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아버지인 박 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민석은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박 회장은 1층 거실에 온 가족을 소집했습니다. 미선과 태윤, 준호와 유진, 그리고 민석과 서연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모았느냐고 미선이 물었고 박 회장도 궁금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4층 베란다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태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슨 영상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태윤이 3층 베란다에 도착해서 유진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자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보다가 남편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태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화면과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처제와 내가... 박 회장이 태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유진, 넌 내 형부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박 회장의 아내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태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동생 남편 집에서 내 밑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유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일했어? 유진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6개월.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말에 거실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6개월이나 되도록 같은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준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6개월이나? 매일 밤 내가 자고 있는 옆방에서 내 아내와 형부가... 그는 태윤에게 달려들었고 민석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둘 다 이 집에서 썩 꺼져.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태윤에게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 준호도 유진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 임신? 그게 내 애야 아니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윤과의 관계가 6개월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태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석과 박 회장이 두 사람을 떼어놓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박 회장의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태윤과 유진은 각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태윤은 4층에서 유진은 3층에서 쫓겨났습니다. 미선과 준호는 각각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유진의 뱃속 아이에 대해서는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유진은 유산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뱃속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났고 유진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4층 집에 혼자 남아 있었지만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매일 밤 베란다를 볼 때마다 남편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3층에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생각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그 4층짜리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살자고 지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배신과 상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은 한 달 만에 팔렸고 박 회장 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미선은 태윤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지만 정신적 상처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고 회사도 쉬어야 했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그들 역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모르는 척했다면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라고 서연이 말했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어.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어도 다른 방식으로 터졌을 거야. 1년이 지난 후 미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준호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부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라며 박 회장은 자책했습니다. 태윤과 유진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태윤은 다른 도시에서 작은 설계 사무소를 차렸고 유진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연락을 끊었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4층짜리 건물을 산 새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새 주인은 4층 베란다에서 완강기를 발견했습니다. 태윤이 두고 간 것이었는데요. 새 주인은 화재 대비용으로 존내라며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 완강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이 사건은 결국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층층이 나누어 살던 화목한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이제 모두 모이지 않습니다. 미선, 준호, 민석 세 남매는 각자 따로 부모님을 찾아뵐 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박 회장 부부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며 노후를 보내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서만 지냅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을 근친상 간형 불륜이라고 부릅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불륜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족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감정적 친밀감이 형성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욕구가 금기를 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건물에 살면서 접근성이 높았던 것이 이런 일을 더 쉽게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태윤과 유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었고 자주 마주치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같은 건물에 산다는 접근성까지 더해지면서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밤마다 완강기를 타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함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두 번의 결혼이 파탄났고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으며 화목했던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족 간의 경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가깝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3자에게서 위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해결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까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 회장은 자식들과 가까이 살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가제시도직에 속가운 거리가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거리와 독립성이 때로는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태윤과 유진은 6개월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같은 건물에서 매일 밤 그런 일을 벌이면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 2년이 지난 지금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미선은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이번에는 남편과 단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대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준호는 아직 독신으로 지내고 있지만 최근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엔 신중하게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만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연은 그때 CCTV를 설치한 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비밀을 밝혀낸 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모른 척했다면 그게 더 큰 잘못 아니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 회장 부부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박 회장은 그 일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잘 되라고 했는데 결국 이 꼴이 됐다며 자주 한탄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도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태유는 다른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진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산 후 우울증이 심해져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발견자인 서연의 역할입니다. 그녀가 만약 이상한 소리를 무시했다면 혹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태윤과 유진의 관계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언젠가는 더 큰 파국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유진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DNA 검사 결과 태윤의 아이로 밝혀졌다면 그때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혹은 미선이나 준호가 우연히 두 사람을 목격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연이 계획적으로 증거를 모아 가족 회의 자리에서 공개한 것은 비록 충격적이었지만 그나마 통제된 상황에서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족 내 불륜 사건이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대부분 숨겨지거나 가족 내에서 조용히 처리되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가족이 한 건물이나 한 동네에 모여 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가까이 산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고 손주들이 조부모와 자주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경계가 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 간의 소통 부재라고 지적합니다. 미선과 태윤, 준호와 유진 두 부부 모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쉬운 길, 즉 바로 옆에 있는 제3자에게서 위안을 찾았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현대 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직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하는가?
태윤과 미선, 준호와 유진이 각자 문제를 인정하고 이혼을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래도 태윤과 유진이 사귀었다면 가족 관계는 어색해졌겠지만 지금처럼 온 가족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아직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태윤과 유진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공허함을 금지된 관계로 채우려 했습니다. 4층짜리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 가족은 행복하게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